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2주 전에 글라이신의 컴뱃 서브 아쿠아리우스라는 모델을 50만원 이하의 최고의 다이버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비디오가 나간 지 하루 반 정도 만에 이베이에서 제가 리뷰했던 검정 색상의 GL0039 모델이 매진이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른 판매자들한테 좀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건 여전히 가능하지만은 저희 채널에서 처음 소개했던 가격으로 검정색 모델을 구매하는 거는 불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글라이신의 시계들이 싸게 나오는 명목은 장기 재고 정리입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내놓은 제품들이 다 소진이 되면은 새로 재고가 들어오지 않고 세일이 그냥 종료가 되는 것 같아요. 아쿠아리우스라는 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검정 말고 다른 색상은 여전히 구입이 가능하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영상에서 아쿠아리우스는 46mm 케이스 지름에다 500m 방수 성능을 가진 굉장히 두꺼운 시계니까 손목 굵기가 6.5인치 이상인 분들한테 어울릴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6.5인치 미만의 굵기의 손목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42mm 사이즈의 기존 컴뱃 서브 모델을 검색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존 컴뱃 서브 모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전 컴뱃 서브 모델을 할인하는 판매자가 있는데 이것도 아쿠아리우스처럼 재고가 다 소진되고 나서 리뷰를 하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컴뱃 서브 일반 모델의 리뷰를 긴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컴뱃 서브는 색상이나 시계줄 조합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아마도 일반적인 은색 케이스에 다이얼 색상과 베젤 색상만 바뀌는 것들은 제가 굳이 리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별 걱정 없이 구매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좀 무난하지 않은 색깔, 좀 여러분들이 자주 보지 못한 색깔 조합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을 가지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정말 예쁘지만은 여러분들이 도전하기 두려워할 것 같은 좀 독창적인 색 조합의 골든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GL0173 모델을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쿠아리우스 리뷰가 나간 다음에 글라이신 판매자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이 컴뱃 서브 모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앞으로 이 모델을 한번 방송에서 다뤄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판매자분께서 흔쾌하게 저희 채널에다 리뷰 목적으로 시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리뷰를 가능하게 해주신 GSD 글로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하지만 협찬이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리뷰에서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는 정없이 칼같이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제가 리뷰할 이 컴뱃 서브 라인의 모델들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의 정식 유통망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글라이신 제조사 측에서 북미 지역의 일부 온라인 판매자한테만 이 가격으로 싸게 파는 걸 허용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베이에서 글라이신 다이렉트라는 셀러가 글라이신 컴뱃 서브의 전 모델들을 350불대 후반에서 380불대 사이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 디스카운트 와치 스토어라는 사이트에서 SD 글라이신이라는 쿠폰을 사용을 하시면은 349.99달러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할인 기간이 얼마 전에 종료가 된 건데 제가 글라이신 컴뱃 서브를 협찬을 받으면서 판매자 분들한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아마도 많이 앞으로 검색을 할 것 같으니까 조금만 할인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연장을 해주신 거예요. 아마 쿠폰 코드가 이달 말까지는 유효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이나 아니면 배대지를 통한 직구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부가세와 한국까지의 배송료를 포함을 하면은 40만원 중후반대의 총 지불 비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튼튼하고 압도적인 성능의 다이버 시계가 아니라 사무실이나 독서실 같은 데서 편하게 차고 다니고 또 수트에서 평상복에 이르기까지 좀 더 얌전하게 어울릴 이른바 사무실 다이버 시계가 갖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오히려 그 근육질의 46mm의 아쿠아리우스보다 이 겸손한 42mm 사이즈의 일반적인 컴뱃 서브가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다이빙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사무실 다이버는 일종의 로망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이버 시계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수트 차림에 멋있게 그 오메가의 시마스터를 차고 있는 다니엘 크레이그의 모습에 본인을 대입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얼굴과 몸매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다니엘 크레이그니까 멋있는 거고 오메가니까 멋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우리 구독자님들과 저는 그 다니엘 크레이그랑 비할 수가 없는 외모를 가졌을 테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대부분의 중저가 다이버 시계들은 일반인들이 수트 핏에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크고 두꺼운 경향이 있습니다. 수트 밑에 받쳐 입은 셔츠깃 밑으로 이렇게 시계가 들어가는 거는 아예 엄두도 안 날 뿐더러 막상 차고 거울을 보면은 수트 차림에서 우리가 연출하길 원하는 말끔하고 단정한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도, 저희 같은 일반인들한테도 수트핏에 어울릴 만한 사무실 다이버 시계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힘든 과업인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서 보는 50만원 이하, 좀 넓히면 100만원 이하, 100만원 전후까지 이렇게 넓혀서 보면은 품질로 보면 추천할 만한 시계들이 사실 세이코나 시티즌, 오리엔트 같은 일본 브랜드에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세이코의 무브먼트나 아니면 미오타의 8000번대 무브먼트, 오리엔트의 인하우스 무브먼트들이 그리 두께가 얇은 무브먼트는 아니어서 이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한 시계들은 되게 두껍습니다. 얇은 다이버 시계를 이렇게 찾다가 보면은 오토매틱 다이버 시계들 중에서는 생각보다 후보가 많이 없다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 찾아보니까 론진에서 나온 하이드로 콘캐스트 모델이 39mm 사이즈의 11.85mm 두께를 가진 모델이 있더라고요. 살짝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긴 하지만은 오리스의 에커스 43.5mm 지름의 12.2mm 두께를 가진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미오타의 9015번 무브먼트를 쓰는 그 NTH라는 회사의 서브 다이버 모델이 있는데, 이건 40mm 사이즈의 11.5mm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모델 다 평판이 굉장히 좋은 시계들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모델 중 어느 거를 선택을 하셔도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세 모델의 가격대가 우리 채널이 주로 보는 가격대보다 좀 비싼 경향이 있고, 또 돈 주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획기적으로 사이즈가 얇은 게 아니어서, 그렇다면 좀 얇은 다이버 시계를 찾으려면 쿼츠로 가야 하나 생각하는 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다행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컴뱃 서브는 42mm라는 요즘 다이버 시계체고는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이즈의 10.6mm라는 놀라운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이즈상으로는 사무실 다이버로 합격이고, 성능으로 봐도 스위스의 고진동 무브먼트를 채택을 하고 있고 200m까지 방수 성능이 나와 있는 제대로 된 다이버 시계고,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제가 50만원 이하의 가격대에서 최고의 진지한 다이버 시계라고 한다면은 아쿠아리우스를 꼽아야 되겠지만은, 이 가격대에서 평상시에 사무실에서 차기에 좋은 가볍고 편안한 사무실 다이버는 컴뱃 서브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론진이나 오리스의 판매자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하이드로 콘캐스트나 에커스의 지금 그레이 마켓에 나와 있는 가격을 지금의 반값으로 확 낮추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이드로 콘캐스트나 에커스가 같은 가격대로 내려오면은 이 컴뱃 서브보다 반드시 낫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컴뱃 서브의 품질이 최소한 이 두 모델과 견줄급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인빅타에 인수돼서 이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같은 가격대에서 경쟁하는 모델이기도 했고요. 제가 왜 이 컴뱃 서브를 높게 평가하는지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인 골든아이 컴뱃 서브 모델인 GL0173을 테이블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골든아이 모델이 2가지 버전으로 나와요. 이것처럼 검정색 나토 밴드를 달고 있는 GL0173과 앞부분은 직물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캔버스 스트랩이 달려있는 GL0093 모델이 있는데, 두 모델 다 시계는 완전히 똑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고 줄만 다른 모델이거든요. 골든아이 모델이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면서 마케팅이죠. 그 2가지 모델로 분리를 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시계의 사이즈에서부터 얘기를 해보죠. 이 시계의 케이스 지름은 42mm 정도고요. 2주 전에 리뷰를 했던 아쿠아리우스의 46mm보다는 많이 작아진 시계입니다. 42mm고 러그는 그렇게 뭐 길지도 짧지도 않아서 러그까지 합한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9.5mm 정도입니다. 54mm가 되는 아쿠아리우스에 비해서는 러그 투 러그 길이도 많이 짧아졌죠. 시계줄을 연결하는 러그의 너비는 22mm로 보편적인 사이즈이기 때문에 줄질하는 것은 굉장히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그 측면에 구멍이 파여 있어서 드릴 드러그 방식이라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스프링바가 쉽게 분리가 됩니다. 이 시계의 가장 큰 강점이죠.
10.6mm의 놀라운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께에서 짐작하시겠지만은 다이얼도 이제 유리에서 밑으로 이렇게 깊이 내려온 게 아니라 유리 바로 밑에 이렇게 다이얼이 붙어 있는 이런 형태고요. 시계 무게 같은 걸 직접 재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울을 샀습니다. 저희가 스트랩까지 포함해서 91.3, 굉장히 가벼운 시계라고 할 수 있죠. 그 아쿠아리우스를 이렇게 올려보면은 195.4로 2배가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은 케이스는 검정색 PVD 코팅이 되어 있고, 이 베젤 부분은 로즈골드 PVD 코팅을 한 데다가 커피색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갈색으로 이렇게 색을 입혀놨습니다. PVD 코팅을 하면 다 그냥 폴리시 처리라는 한 가지 방식으로 마감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케이스 정면은 동그랗게 브러쉬 처리를 해놨고 측면에는 이렇게 폴리시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용두도 로즈골드 색상을 이렇게 맞춰놓은 것 재밌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두운 느낌이 나는 케이스에다가 용두랑 이렇게 베젤만 로즈골드 색상으로 포인트를 준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글라이신의 컴뱃 서브 모델이 크게 디자인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이 모델처럼 그리고 아쿠아리우스처럼 인덱스를 도트 모양으로 정리를 한 게 있고, 1부터 12까지 숫자를 일일이 써놓은 숫자 버전이 있는데, 숫자 버전은 시분치음 모양이 또 달라요. 디자인으로만 보면 다른 시계라고 느껴질 정도로 버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케이스 사이즈라든지 안에 들어간 무브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똑같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컴뱃 서브 안에 하나로 묶이는 것 같아요. 케이스의 재질은 316L 등급의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이제 다이얼 안에를 보시면은 그 흰색의 도트 인덱스들이 부착이 돼 있고, 24시 그 숫자들이 인덱스 안쪽으로 적혀 있고, 인덱스 바깥쪽으로는 분을 이렇게 잘게 눈금으로 나눠 놓고 10분 단위로 이렇게 숫자들을 집어 넣었습니다. 다이얼 밑에는 컴뱃 오토매틱 20기압 방수라는 것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글라이신 글자는 프린트를 해놓고 로고는 이렇게 부착을 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2주 전에 리뷰했던 글라이신 아쿠아리우스 이 모델이랑 거의 유사한 방식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만 조금 더 작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시분침, 초침까지 이렇게 해서 다이버 시계초는 굉장히 단정하고 얇은 그런 시분 초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침은 특히 추 같은 모양의 팁을 달아 놓은 게 특징적인 것 같아요. 매트한 검정색 다이얼에 커피색으로 이렇게 숫자를 써놓고, 인덱스들은 흰색이라서 이 숫자들이 많이 적혀 있는 게 가독성을 해치진 않아요.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은 보이지만은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서 단순히 시간만 확인하고자 했을 때는 이 숫자나 눈금 같은 것들이 가독성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검은색 PVD 그리고 로즈골드의 이 조화가 요즘 유행하는 브론즈 시계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요즘 유행하는 건메탈 유행에 따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시계 회사들이 요새 유행을 따라서 건메탈이나 아니면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그 다이얼이랑 시분 초침까지 다 까맣게 처리한 그런 모델들을 하나쯤 내놓는데, 글라이신의 이 모델은 그렇게 다 까만색으로 가지 않고, 다 까만색으로 간 버전도 사실 찾아보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골든아이 버전은 로즈골드 포인트가 들어간 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날짜창 주변에는 틀 처리를 해놔가지고 지저분해 보이지가 않고 정돈된 느낌이고요. 까만색으로 다이얼 색상이랑 맞춰놔가지고 가독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도 깨지 않고 괜찮은 날짜창 크기와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무브먼트는 GL224라는 무브먼트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원래 2017년 이전까지 GL224는 에타 2824-2 무브먼트 엘라보레 등급에다가 로터랑 무브먼트 홀더만 글라이신 특유의 부품으로 바꾼 무브먼트를 가리켰는데, 얼마 전부터 에타가 무브먼트 공급을 그 스와치 그룹 밖에 있는 시계 회사들한테 중단하거나 줄여나가면서 에타 무브먼트 수급 문제가 글라이신한테도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 이후에 생산된 모델에서는 셀리타 SW200 무브먼트를 채택하는 시계들이 많은데, 이 모델 역시도 2017년 이후에 생산된 모델이어서 셀리타의 SW200 무브먼트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SW200과 에타 2824-2 무브먼트랑 같은 엘라볼레 등급이었을 때 품질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셀리타 SW200이 에타 2824 무브먼트의 특허권이 소멸하면서
같은 설계도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같은 설계도를 따라서 제작사만 바뀐 이런 경우라서 품질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에타 무브먼트가 시장에 나온 지 더 오래됐고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에타에다가 스테리타보다 더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성능이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증명하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뭐 오리스나 태그 호이어 같이 그 스와치 그룹 바깥에 있는 조금 평판이 좋은 시계 회사들 중에서 그 SW200으로 무브먼트를 전환한 다음에 품질이 나빠졌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SW200이라고 해서 글라이신의 이 컨베 서브 모델을 거부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초에 8번 진동하는, 그러니까 1시간으로 치면은 28,800회 진동하는 고진동 무브먼트고요. 초침이 이렇게 그 눈금 사이에서 8번 진동을 하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는 그런 시계입니다. 그리고 파워 리저브는 38시간 정도의 평균적인 파워 리저브를 가지고 있고, 평균 오차는 하루 7초 정도고 최대 오차는 하루 플러스 마이너스 30초 정도인데, 사실 기계식 무브먼트가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시계를 받아보시면 평균 오차 안쪽으로 1오차가 날 텐데, 사용 습관이나 아니면은 처음에 박스에 나왔을 때 상태에 따라서 평균 오차보다 더 오차가 많이 나는 시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조사에서 밝히고 있는 최대 오차 범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0초 요 범위 안에 있는 시계들은 사실 고장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평소에 3초에서 뭐 5초 사이로 굉장히 정확하게 작동하던 시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20초 가까이 오차가 난다 그러면은 자성을 먹은 경우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성을 제거하는 뭐 탈자성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고, 시계방에 가서 자성을 제거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무브먼트의 평균 오차는 하루에 플러스 마이너스 7초 정도로 굉장히 정확한 편입니다. 제가 받은 이 시계는 지금 박스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평균 오차보다는 살짝 모자란 편이에요. 한 8초에서 9초 정도 하루 오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이게 한 달 지나고 안정화되면은 더 정확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뭐 안정확해진다고 그래도 하루에 8초 정도, 9초 정도 오차가 나는 게 기계식 시계에서 나쁜 건 아니라서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알고 기계식 시계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계식 시계는 아무리 믿을만한 제조사에 믿을만한 무브먼트를 채택한 시계를 사더라도 제품마다 오차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시고 사셔야 되고, 제가 용두 움직임을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용두 이렇게 풀어보시면은 제가 만져본 용두들 중에서 글라이신의 용두가 제일 크기도 잡기에 적당하고,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게 풀려요. 그리고 이제 다 풀었을 때 툭 하고 용두가 튀어나오는 정도도 굉장히 좋고, 방수 성능이 높은 글라이신 시계들이 용두 안쪽에 나사선에다가 이렇게 고무링을 박아놨어요. 아마 방수 성능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고무링을 박아놓은 것 같은데, 뭔가 안에 있어야 될 부품이 딸려 나온 게 아니냐, 고장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고무선은 원래 있는 겁니다. 수동 감기는 뭐 이 스위스 계열의 무브먼트리 의뢰 그렇듯이 별다른 소음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실키하게 감깁니다. 이제 그 용두를 반쯤 뽑았을 때 굉장히 뚜렷한 클릭 소리를 내면서 날짜창이 돌아가고요. 그리고 용두를 완전히 뽑았을 때는 해킹이 되고, 해킹이 된다는 말은 이제 초침이 완전히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또 14초 정도의 초침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용두를 집어넣으면 정밀하게 시간을 맞출 수가 있겠죠. 이런 기능이 있는 시계를 해킹이 있는 시계라고 하고요. 이제 시계를 다 맞춘 다음에 용두를 집어넣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됩니다. 이 시계가 채택한 유리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인데, 전에 봤던 아쿠아리우스처럼 돔 형태의 굉장히 두꺼운 사파이어 유리를 채택한 건 아니고 납작한 사파이어 유리를 채택을 했습니다. 시계 두께를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시계라는 게 느껴지는 만큼 괜히 조명으로 채택해서 시계 두께를 늘리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해밀턴이나 그 티소의 악명 높은 다른 스위스 시계들이랑 다르게 시계 유리 안쪽으로 무반사 코팅은 3중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해줬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투명도나 반사도 같은 거는 그래서 거의 최강이지 않나 싶습니다.
베젤은 사실 전에 아쿠아리우스 제가 보여드렸을 때 아쿠아리우스는 굉장히 부드러운 육식 클릭이긴 한데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조금 클릭과 클릭 사이에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베젤 액션이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컴뱃 서브 모델은 얇아서 그런지 그렇게 베젤을 잡기가 아쿠아리우스만큼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두께를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그립감이 나쁜 베젤은 아니고요. 이번에도 120 클릭이 아니라 60 클릭을 채택을 했는데 아쿠아리우스에 비해서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 나는 베젤입니다. 아주 막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그런 베젤이 아니라는 건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확 줄여놓은 두께를 감안한다면은 클릭의 느낌도 나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의 이런 움직임도 거의 없어서 아쿠아리우스에 이렇게 좀 백플레이가 심한 이 베젤에 비해서 컴뱃 서브의 원래 베젤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베젤 액션은 뭐 아주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정확한 60 클릭을 가지고 있고 두께에 비해서 준수한 그립감을 가지고 있고 그 백플레이가 거의 없다, 이런 거를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이 보는 중저가 다이버 시계 중에서 의외로 스위스 다이버 시계들이 베젤 액션이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대에서 가장 훌륭한 베젤 액션을 보여주는 거는 사실은 세이코가 아닌가. 그래서 베젤 액션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스위스의 다이버 시계를 보시기보다는 세이코로 가시는 게 좋지 않나. 적어도 50만원 이하 가격대에서는 베젤 액션이 세이코가 스위스 시계들보다 더 우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젤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베젤은 원래 다이버들이 이제 잠수를 시작할 때 현재 분침에다가 원래는 12시 방향에 있다는 표시를 맞춰 놓으면은 한참 지나서 시계를 보면은 분침이 이제 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분침의 위치와 마커의 거리를 보고 여기 분침이 있다 치면 아, 시간이 12분 지났구나, 여기 분침이 있다고 치면은 시간이 25분이 지났구나 라고 하면서 잠수 경과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한 도구예요. 뭐 다이버가 아닌 사람한테 이 베젤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겠지만은, 저는 오븐에 이제 피자 넣었을 때 여기 이 시간에 오븐에 피자를 넣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계를 보면은 몇 분 지났는지 되게 쉽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피자를 오븐에 언제 넣었는지 항상 까먹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다이버 시계의 베젤을 활용하면서부터 피자를 태워 먹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라면을 끓이거나 오븐을 사용할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일반인들한테도. 이제 아쿠아리우스에서 좀 다운그레이드 됐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는 세라믹 베젤이죠. 무광택의 세라믹 베젤인데, 여기는 그냥 PVD 처리된 그 로즈골드 스테인레스 스틸에다가 그 커피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조금은 평범한 베젤이에요. 그렇지만은 뭐 베젤의 인쇄된 숫자 상태나 베젤에 들어간 색깔의 표현 같은 거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아쿠아리우스의 야광이 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색깔로 야광이 들어간 건 좋은데 그렇게 밝지도 않고 지속도가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글라이신 컴뱃 서브의 디자인에서 오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다이버 시계들처럼 커다란 인덱스 앞 두꺼운 시분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필드 시계에다가 베젤만 장착한 것 같은 이런 도트형의 인덱스에다가 24시간 다이얼 있고 뭐 이런 굉장히 그 다이버 시계치고는 얇고 단정한 시분 초침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도료를 바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 디자인상. 그래서 야광을 보면은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티소나 해밀턴 같은 엔트리 레벨의 스위스 시계들이 야광이 생각보다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심지어 론진의 하이드로 콘캐스트까지 포함을 시켜도, 더 높은 가격의 다이버 시계를 포함을 시켜도 스위스의 다이버 시계들이 야광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딱 그 정도로 훌륭하지 않은 야광이에요. 뭐 특별히 나쁜 야광이라기보다는 스위스의 슈퍼 루미노바를 채택하고 있는데, 도트의 크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은 밝기를 보여주고 지속도도 도트의 크기에 비하면 괜찮은 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계의 방수 성능은 두께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래도 다이버 시계라고 200m 방수를 약속을 하고 있고,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아쿠아리우스의 500m 방수라는 무시무시한 성능은 아니지만은 두께와 가격대에 비해서 준수한 방수 성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백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케이스백 역시도 뭐 아쿠아리우스 수준의 굉장히 정교한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이 왕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트로피라고 해야 되나요? 이 트로피 같은 걸 두고 물개 두 마리가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이버 시계에서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시는 이 스크루다운 케이스백이고요. 스트랩은 그 무광택의 그 PVD 코팅이 된 검은색 버클과 고정장치가 들어있고, 그 고정장치의 두께나 버클의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특기할 만큼 좋다거나 그런 정도의 품질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일론도 뭐 일반적인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나일론보다 더 부드럽다거나 두께가 뭐 두껍거나 뭐 아주 압도적으로 얇거나 뭐 이런 특별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나토 줄입니다. 다만 이제 굉장히 많이 달아서 처음과 형태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인 버클과 연결하는 이 구멍 부분이 있잖아요. 시계줄의 구멍 부분을 가죽을 덧대놔 가지고 중에 형태가 덜 뒤틀리도록 이렇게 배려한 부분은 다른 나토줄에서는 없는 배려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글라이신의 명성을 생각하고 컴뱃 서브 모델의 인기를 감안했을 때 조금은 아니한 나토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랩은 뭐 그렇게 미련을 가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더 좋은 줄을 찾았다 싶으면은 그 줄로 그냥 바꿔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시계의 기원이 다이버 시계가 아니라 필드 시계에서 이제 다이버 시계로 발전을 시킨 거라서 다이버 시계의 목적에 맞지 않게 인덱스들이 좀 작고 시분춤이 좀 작은 느낌은 있어요. 이건 컴뱃 서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이게 단점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장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중저가 시계 브랜드들의 다이버 시계들이 어느 정도는 롤렉스 서브마리너를 따라한 것 같은 그런 오마주 시계들이 많은데, 심지어 뭐 티소의 시스타 같은 경우에도 롤렉스 서브마리너 오마주고, 중저가가 아닌데도 뭐 론진의 하이드로 콘퀘스트 같은 경우에도 롤렉스의 익스플로러를 굉장히 많이 참조한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 글라이신은 글라이신입니다. 에어맨이 됐던 컴뱃 서브가 됐던 컴뱃 서브 아쿠아리우스가 됐건 이건 어떤 시기의 오마주라고 보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냥 글라이신은 글라이신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못생겼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역사가 깊은 회사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평가해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가격대에서 좀 더 인지도가 있는 더 알려진 다이버 시계로 가시기보다 글라이신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검은색의 로즈골드 그 다음 커피색 이 조합이 굉장히 세련된 조합이긴 한데, 그래서 뭐 그 검은색의 자켓 같은 거를 입으시는 분들, 그리고 수트를 즐겨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색깔 조합이긴 한데,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 옷을 즐겨 입으시는 분들은 그 옷들과 이 시계를 매칭시키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얇고 가볍게 잘 나온 시계예요. 그래서 사무실 다이버를 찾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거보다 더 좋은 선택이 같은 가격대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포이보스의 미오타 9015번을 채택하고 있는 필드 시계 하나를 추천을 드렸잖아요. 센티넬 시계를. 포이보스가 마이크로 브랜드 중에서 굉장히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스펙의 시계를 제공하는 마이크로 브랜드로 유명한데, 포이보스랑 거의 비슷한 가격에 전통 있는 스위스 회사의 인기 모델이 2-3년 전까지만 해도 1000불 내외에 팔리던 인기 모델이 지금 350불 정도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당분간 이 가격이 유지되는 한 뭐 장르를 가리지 않고 저는 글라이신의 시계들이 최고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글라이신의 시계는 완벽하지 않고 분명히 자세히 따져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뭐 야광이나 베젤의 움직임이나 이런 데서 분명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마감이나 그 기본적인 성능에서 이 디자인의 완성도 면에서 동 가격대, 지금 현재의 이 할인 가격과 같은 가격대에 있는 시계랑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인빅타라는 중저가 전문 브랜드, 글라이신을 얼마 전에 인수한 이 중저가 브랜드를 너무 싫어하셔서 그 브랜드랑 연루된 어떤 회사의 제품도 그 제품의 품질이랑 상관없이 사기 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 심정을 이해는 합니다. 뭐 다이소가 명품 브랜드 인수하면 그 명품 브랜드가 옛날처럼 안 보일 거잖아요. 그런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다만 그게 과연 합리적인 태도인지, 합리적인 소비자의 태도인지에 대해서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뭐 인빅타랑 글라이신이 연루돼서 이제 글라이신도 인빅타 의 일부로 봐야 되는 거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똑같은 기준을 다른 회사한테도 적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시티즌에 인수된 프레드릭 콘스탄트 같은 회사도 시티즌 회사의 일부로 보시는지, 이제
그래서 더 이상 그 프레드리 콘스탄트의 옛날의 고급 기계 시계의 명성은 더 이상 존중하지 않으실 건지, 스와치 그룹에 소속된 뭐 오메가부터 해서 론진, 해밀턴, 티소 이런 시계들 다 지금은 스와치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메가까지도 좀 더 비싼 스와치 정도로 보시는지 그런 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인빅타에 글라이신이 인수당한 게 글라이신의 그동안의 역사나 품질 같은 거를 다 한꺼번에 차버린 만큼 엄청나게 큰 스캔들인지 한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착용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7인치 정도의 제 손목에 착용한 글라이신 컴뱃 서브 모델의 착용 느낌은 이렇고요. 제가 웬만한 드레스 시계보다 얇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나토 밴드의 두께가 반영이 된 그런 핏인데도 불구하고 시계 케이스가 손목에 낮게 이렇게 착 깔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그 형태도 약간 이제 끝이 기울어져 있어서 이렇게 막 그 손목에서 큰 공간을 차지하는 느낌 없이 이렇게 잘 돼 있고, 이 유선형의 러그 형태가 실제 사이즈에 비해서 시계를 그렇게 커 보이지 않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빼가지고 6인치 정도 되는 노생활씨 손목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6인치 정도 되는 노생활씨 손목에 착용한 모습이고요. 약간 돌려보시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느낌으로 오고, 그 굉장히 얇은 다이버 시계라서 이렇게 착 붙는 느낌이고, 6인치 정도 되는 얇은 손목에도 큰 무리 없이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과 두께를 가진 이상적인 사무실 다이버 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도 야외 착용샷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야외 착용샷에서 자연광에서 이 로즈골드와 커피색 그리고 검은색 케이스의 조화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